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 조금 안 되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당시 30살로 동갑내기 커플이었습니다. 남편은 군대 다녀오고 대학 졸업 후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당시에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은 결혼하던 당시에는 3년 차, 현재 4년 차로 경력이 어느 정도 긴 편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일반 사무직이다 보니 연봉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 모아놓은 돈이 엄청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이 5천만 원이었고 친정에서 결혼한다고 사천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9천을 해가게 되었고 남편의 경우에는 모아놓은 돈이 따로 하나도 없었지만 시댁에서 1억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는 신혼여행 및 결혼식 비용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 따지고 보면 남편이랑 시댁이 2천 정도를 더 해온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시부모님이 노후자금으로 가지고 계신 돈 6천만 원을 저희가 따로 빌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사는 지역이 서울은 아니고 이 지역 집값이 그렇게 센 편도 아니다 보니 그 돈이면 신혼집을 충분히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빌라보단 아파트, 작은 평수보단 큰 평수, 조금씩 눈을 높이다 보니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돈이 살짝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의 노후자금을 저희가 빌리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제도도 잘 되어 있고 대출 금리도 좋은 편이라서 그쪽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질 계획도 없었고 한동안 맞벌이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기에 6천 정도 대출을 받는 게 저희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편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저희가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그러면 은행보다 이자를 더 싸게 빌려줄 테니 괜히 이자랍시고 은행 배불려주는 일 하지 말고 두 분 노후자금을 쓰라고 하셨어요. 저는 사실 내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로든 가족끼리 돈으로 얽히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가 빌려주는 상황이 아니고 빌리는 상황이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거나 똑같은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 절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뭐하러 거절을 하느냐 하면서 그냥 시부모님 돈을 빌려다 쓰자고 하는 겁니다. 이자를 은행보다 싸게 해주신다고 했지만 막상 돈을 빌리고 나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보다 0.2% 싸게 해주시는 거였어요. 대충 계산해보면 한 달에 7천 원 정도 되는 돈을 아끼게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60개월 뒤에 갚기로 했는데 땅 파서 40만 원 안 나온다는 건 알지만 5년 동안 40만 원 아끼자고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을 시부모님한테 빌리는 상황이 저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 좋은 예감은 틀린 말이 없다더니 결국 이걸 문제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댁이나 친정이나 저희 신혼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처음에 신혼여행 다녀와서는 당연히 친정과 시댁 둘 다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둘이서 다 같이 쉬는 날은 주말 이틀밖에 없어요. 퇴근 후에도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 두 사람 다 일하느라 피곤해서 퇴근하고 나서는 보통 집에만 있지 활동적으로 어딜 다니거나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연애를 적당히 오래 하기는 했지만 연인일 때랑 부부일 때 같은 데이트를 해도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거기에 두 사람 인생 중에 가장 깨가 쏟아진다는 신혼 때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쉬는 날이 되면 남편은 꼭 쉬는 날 중 하루는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고 왔으면 하더라고요. 집에서 가까운 편이니 평소에 못 찾아뵐 거리도 아니고 엄마 손맛이 그리우면 평일 저녁에 가서 저녁을 먹고 와도 되는데 꼭 쉬는 날만 되면 시댁에 그렇게 가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그렇다고 또 친정에 가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신혼여행 다녀오고 얼마 뒤부터 시댁에 거의 매주마다 가자는 식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저도 별말 없이 잘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시대. 얼굴 보고 싶으시대라는 이유를 대면서 시댁에 가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며느리인 제가 시댁에 가기 싫다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이 가자고 하면 그냥 별말 하지 않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두 번 따라갔더니 그 후에는 그냥 이유도 없이 쉬는 날만 되면 시댁에 가는 게 일상이 돼버리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처음 몇 번은 어디 가서 악덕 시어머니라고 말 나온다고 하면서 저보고 남편 옆에 붙어서 편히 쉬라고 하셨어요. 편히 쉬라고 해도 어찌 제가 시댁에서 편히 쉬어지겠습니까? 남편한테야 원래 결혼 전까지 지가 살던 지네 집이었으니 내 집인 것 마냥 두 다리 쭉 뻗고 소파에 기대서 앉아있거나 아예 소파에 벌렁 드러누워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거나 하지만 편하게 있으라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지는 아실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거기에 진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서는 이거 한 번만 도와줘라 하고 부르고 그거 해놓고 다시 쪼르르 거실로 가면 적어도 한 번 도와줘라 하시면서 결국 저한테는 겉으로는 쉬라고 하시지만 그 잠깐 사이에도 수많은 일을 시키세요. 며느리가 시댁에서 일하는 게 당연하다. 어른이 일하는데 어떻게 앉아서 쉴 생각만 하느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조금 다르거든요. 남편이 먼저 나서서 같이 도와줬다면, 남편도 똑같이 일을 하고 있었다면 아마 저도 기분 좋게 불평불만 없이 같이 도와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는 무슨 손이 없는 건지 발이 없는 건지 시댁에만 가면 자기 마실 물조차도 제가 떠다 줘야 했습니다. 한 번은 너가 떠다 마시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물 떠주는 게 뭐가 어렵냐면서 눈치를 주시고 아이고 다리야 하면서 무릎을 붙잡으시며 남편한테 기어이 물 한 컵을 떠서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런 눈치도 보고 싶지 않아서 제가 몇 번 떠다 줬고요. 남편이 그 모양이니 솔직히 그냥 도와드려도 될 법한 일들도 그렇게 기분 좋게 할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지요. 새삼스럽겠지만 시댁 가서 저희가 뭐하고 오겠어요. 재롱잔치 하러 가는 건 아닐 테고 결국 식사를 같이 해야 해요. 나가서 사 먹으면 당연히 계산은 저희가 합니다. 그게 아깝다거나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밖에 나가서 먹으면 차라리 마음은 편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도 편하게 쉬라고 하긴 하지만 양념 정도만 직접 하시지 사실상 음식은 제가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생하고 나서 식사 준비를 해놓으면 어김없이 제일 맛있거나 제일 비싼 반찬은 제가 앉은 자리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지요. 밥상이 무슨 임금님 수라상도 아니고 솔직히 팔을 쭉 뻗으면 못 먹을 것도 없어요. 저한테서 위치를 멀게 하면 멀게 할수록 저는 더욱더 아랑곳하지 않고 팔을 최대한 뻗어서 집어옵니다. 아니면 남편 시켜서 저게 나한테 너무 멀리 있네 하면서 제 밥 위에 올려놓게 만들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예를 들면 그날 LA 갈비를 해주셨다면 요즘 갈비값이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재료값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반찬들을 제 밥 위로 집어주면서 이것도 맛있으니 먹어봐라. 저것도 맛있으니 먹어봐라 하면서 최대한 제가 LA 갈비를 못 먹게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어머님 딴에는 최대한 티 안 나게 잘해주는 척 명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테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 의도나 속셈이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님이 제 밥 위로 다른 싸구려 반찬들 올려주시면 저는 이거 싫어해요. 저거 싫어해요 하면서 남편 밥 위로 올려주고 아랑곳하지 않고 갈비 집어먹고 그랬지요. 그런다고 해서 다음번에 바뀌는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집에 가서 소갈이는 안 하려고 그 정도 노력은 하고 있어요. 시댁에서 있던 일들은 저 혼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며느리분들도 다들 겪을 일들이니 그건 둘째 치더라도 저를 더 열받게 하는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면 많이 불편하다, 고생 많이 하고 온다, 그런 거 알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남편이 둘이서 같이 쉬는 날 포기하고 저는 오히려 회사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시댁에만 가자고 하는 게 처음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지 가족, 지 부모님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이해하겠는데 저도 제 가족이 있고 제 부모님이 있고 친정 부모님도 저희 신혼집에서 엎어지면 코다울 거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자꾸 시댁에 가자고 하길래 이번엔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이 시댁 가자고 선수치기 전에 친정에 가자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대번에 처가에는 무슨 일로 가느냐고 묻더라고요. 거의 매주마다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하고 같이 저녁 먹고 오지 않냐.
나도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싶으니 이번 주는 시댁 말고 친정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한 번 시댁에 가면 친정에도 한 번은 가자고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얼굴에 오만상을 쓰더니 친정에 가면 자기 불편하다고 갈 거면 저 혼자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여태까지 시댁 다닐 때는 가기 싫다는데도 몸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저를 데려가 놓고선 막상 친정에 가자니까 오만상 얼굴을 찌푸리며 불편해서 싫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말을 했지요. 나도 시댁 가면 불편하다. 너가 친정 가는 게 불편해서 나 혼자 다녀오라고 하는 거면 무슨 말 하는 건지 잘 알겠고, 나도 시댁에 가면 불편하니 앞으로 시댁 갈 일 있으면 너 혼자 다녀오라.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건 무슨 경우냐고 하더라고요. 경우는 무슨 경우냐고, 내로남불도 아니고 내가 시댁 따라가는 건 군말 없이 바늘에 실 가듯 따라가야 하는 거고, 너가 친정 갈 때는 너 기분 따라 가고 말고 정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그 상황을 가지고 원래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TV를 봐도 어디를 봐도 남편이 마누라가 친정에 가면 마누라 친정 갔다고 좋아하는 장면은 있어도 남편이 시댁에 가면 여자들이 남편 시댁 가서 너무 좋다고 하는 장면 본 적이 없지 않냐고 하는 겁니다. 말인즉슨 친정에는 여자가 혼자 가는 게 맞는 거고, 시댁에 갈 때는 당연히 며느리인 제가 남편과 같이 가야 하는 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어깃장 부리지 말고 제대로 된 이유를 대라니까 진짜.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말 같지도 않은 걸 이유라고 대면서 지금 제가 공평 불공평을 자기 앞에서 외칠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저희 결혼할 때 결혼자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시부모님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 이 집에다가 살림이나 차렸겠냐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태껏 연애했던 기간과 결혼 생활 통틀어서 했던 말 중에 제일 어이없는 소리였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콧방귀조차 안 나오더라니까요. 어머님 아버님이 그 돈을 그냥 해주셨냐고 따졌습니다. 당장 두 분도 요즘 상황에 어디 투자하는 거보다 우리한테 이자 받는 게 더 이득이니까 그 돈을 해주신 거 아니겠냐 했지요. 혹시 은행에서 대출받아도 되는 돈을 해주시는 것 때문에 내가 매주 시댁에 가서 가사노동도 해야 되고, 사위가 친정은 대접도 안 하고 코빼기도 안 비추게 내버려둬야 하는 거냐고. 그러면 당장에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올 테니 시부모님한테 그 돈 돌려드리라 했습니다. 5년 동안 40만 원 아끼자고 그러기엔 내 시간도 아깝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골병 들고 주름 하나씩 생기는 거 생각하면 돈이 아끼는 게 아니라고요. 5년 동안 내가 한 달에 10,000원씩 해서 시부모님한테 돈 따로 보내줄 테니까 앞으로 나는 시댁에서 시어머니 일하는 거 도와주고 그러기는커녕 그냥 앞으로 시댁의 발길을 따로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장에 은행부터 가서 일주일 내로 시부모님하고 금전관계 청산해 놓으라고 했어요. 사실 여기서 남편이 조금 수그리고 들어왔으면 그냥 사소한 부부싸움 한 거로 치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말이야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저렇게 돈 갚아버리고 하면 제가 시부모님한테 불만이 잔뜩 있다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상 싸우게 된 이유도 제가 시댁에 가는 게 싫다는 게 아니라 시댁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시댁만 가지 말고 처가도 같이 가자. 친정 부모님도 시부모 챙기듯 신경 좀 써달라. 이것 때문에 발생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적당히 남편 참교육해주고 결혼 생활이라는 게 지네 집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 뒤에 시댁에 가든 친정에 더 자주 가든 그건 그 나중의 일이고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자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뭘 그 상황에서 아득바득 이겨먹어야겠는지 말 잘했다고 하면서 결혼자금 이야기를 꺼내버리는 겁니다. 솔직히 시부모님이 1억을 도와주기는 했는데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라고는 1,000만 원도 안 돼서 결혼식 비용하고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니 남는 것도 없었거든요. 지가 모아놓은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큰 소리를 치면서 내가 1,000만 원을 더 했네, 네가 덜 했네 따지고 계산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해온 게 친정부모님 돈 합해서 9천 정도였으니
남편 말이 틀리지는 않았고 여전히 시댁하고 남편 쪽에서 1,000만 원 더 해온 게 맞지요. 방금 전까지는 시댁에서 빌린 돈도 해온 거라고 우겼지만 그걸 빼고서라도 여전히 자기 쪽에서 해온 돈이 더 많으니 제가 시댁 눈치를 봐야 한다고 끝까지 지 고집을 부리면서 한마디를 안 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연애할 때 제 눈치 많이 보면서 제 기분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하던 사람하고 같은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렇게 180도 바뀌어서 가족들밖에 모르는 사람이 될 거면 왜 대체 결혼을 하려고 하는가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결혼도 하지 않고 가족 품에서 살면 매일같이 같이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서 살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저런 사람들 심리가 내가 하기 싫은 효도를 대신해줄 사람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한 집에 지내기엔 자기가 신경 쓰거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싫지만 결혼해서 나가 살면 자기가 하기 귀찮던 신경 써야 할 일들을 마누라한테 다 시켜버리면 되는 거니 결혼하는 거 아니겠나요? 아무튼 남편이 고작 1,000만 원 가지고 제가 평생을 시댁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나오길래 저도 더 이상 그걸 참고 지내기는 싫어서 그냥 그 길로 짐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어차피 친정 혼자 가라고 했는데 어디 한번 진짜 친정에 가면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심정이었지요. 친정에 짐 싸들고 가니 친정 부모님께서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걸 눈치채고는 좌초지종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딴 남편을 감싸주자고 다른 말을 지어내기도 싫어서 그냥 가감없이 다 이야기해버렸어요. 친정 부모님도 굉장히 어이없어 하셨고 그 길로 남편을 소환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가자면 저 혼자 가라고 하지만 그래도 장인 장모님이라고 부르니까 오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열받은 거 보고 분위기 살피러 온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남편이 도착하자마자 저희 부모님이 남편 앞에 앉혀놓고 통장 하나 던져주시더군요. 그 통장에 있는 돈으로 시부모님한테 빌린 돈 갚고 1,000만 원 더 해줬던 것도 돌려드리라 하시더라고요. 고작 1,000만 원 더 해온 거 가지고 우리 딸 평생 눈치 보고 살게 만들 생각이면 그 돈 다 해줄 테니 앞으로 자네가 우리 집 와서 평생 눈치 보고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통장에 찍혀있는 액수를 보고 몸만 베베 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걸 보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런데 또 고작 시댁 몇 번 안 가겠다고 이러는 것도 싫고 돈 얼마 가지고 어느 한 집에 눈치를 봐야 한다 이러는 것도 웃긴 것 같더라고요. 더 좋은 해결 방법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남편이 들고 있는 통장 낚아채 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길로 시부모님한테 가서 돈을 더 빌리던 신혼집을 팔아버리던 간에 결혼할 때 우리 집에서 들어간 돈 9,000만 원 다시 준비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혼하겠다고요. 돈 얼마 때문에 이미 남편과 남편 집구석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밑바닥까지 다 보고 온 것 같은데 뭘 저희가 모자라게 했던 돈까지 메꿔가면서 상황을 바꿀 노력이나 할 필요나 있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살아봐야 앞으로 돈돈돈거리면서 그걸 가지고 안 봐도 될 더러운 꼴 보면서 살게 될 게 뻔한데 뭐가 좋다고 계속 붙어서 그 꼴을 보고 있어야겠나 싶었습니다. 차라리 더 늦기 전에 재빠르게 이혼해버리면 저는 저대로 눈치도 안 보고 남편이 자기 하기 싫은 효도 저한테 떠넘기는 꼴 안 봐도 되잖아요. 거기에 남편은 남편대로 그렇게 보고 싶은 부모님 찾아뵙기 위해 주말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매일같이 엄마가 해주는 밥에 좋아하는 반찬 먹으면서 지낼 수 있는데 결혼해서 못 볼 꼴 보면서 참아가며 같이 사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는 게 서로한테 더 좋은 거 아니겠냐고 했지요. 그러니 남편이 어버버거리면서 자기 장인 장모님 눈치 보다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나 싶었는지 아주 이마로 바닥을 뚫어버릴 기세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하고 석고대죄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친정 부모님이 그런 남편 모습 보고 용서해줘라 그런 말은 안 하시고 저만 쓱 쳐다보셨어요. 아마 저보고 제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2번은 없다고 말하고 그냥 이혼하자고 했어요. 한 번 용서해줄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이미 반년도 안 되는 짧은 결혼 시간 동안 1,000만 원 더하고 돈 빌려준 걸 가지고 저희 집이 무슨 평생에 걸쳐서 갚아야 할 은혜를 입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생각했고 행동했다는 걸 보면
기회를 준다고 해서 바뀔 집구석이 아니란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시부모님까지 나서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나한테는 소중한 며느리고 딸보다 더 아껴졌다고 하시는데, 그건 사실 부처님밖에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밥 먹을 때만 봐도 남편만 대놓고 맛있는 거 먹게 해주려고 하셨는데, 그 집 구석 딸보다 더 아껴주셨다고 하기엔 가장 치사한 게 먹는 걸로 사람 차별하는 거라던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남편과는 합의점을 찾을 필요도 없이 그냥 그렇게 결혼 반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애써 참고 살바해야 차라리 이혼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금리가 엄청 올랐다고 하는데 그 뉴스를 보면 또 금리 오른 거 가지고 얼마나 생색을 냈을까? 혹시나 금리 올랐다고 이자도 더 받아야 한다 어깃장을 부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반년 만에 이혼하게 돼서 사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거 들어야 했고 눈치를 봐야 했지만 그거 길어봐야 한 달도 안 돼서 다 사라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보다 남의 일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괜한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참고 사는 것보다는 잠깐 눈치 보이더라도 속 시원하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서로 의지하며 알콩달콩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덜 아픈 손가락은 있다더니 그 말이 정말인가 봅니다. 제 남편은 안 아픈 손가락이었나 봐요. 얼마 전 시부모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두 번 다시는 시부모님을 보지 않겠답니다. 제 직업은 홈쇼핑 쇼호스트입니다. 어느 채널인지 무슨 방송을 주로 하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면 금방 알아보실 것 같아서요. 제 직업이 연예인은 아닌데 생각보다 은근히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름 석자는 모르셔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구더라 이런 식으로요. 그럴 때면 감사하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덕분에 이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꽤나 조심하는 편이에요. 괜한 구설수에 오를까 봐서요. 심지어는 주변에서 소개팅 자리를 주선해준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전부 다 거절할 정도였네요. 그러다 남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당시 남편은 저와 같은 직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제가 처한 상황이나 제가 받는 스트레스를 잘 이해해 주더라고요. 저 역시 남편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 줄 수 있었고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주면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연애 끝에 양쪽 집안의 식구들과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로부터 많은 축하를 받으며 부부의 인연을 맺었네요. 사실 제 주변에는 외적으로 예쁘고 멋지고 잘난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들 그렇게 서로의 외모와 직업, 배경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듯했어요. 특히 결혼할 때는 그뿐만 아니라 연봉이라던가 좀 더 세부적인 조건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았고요. 저도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에 공감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의 그런 기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너무 그런 조건들에만 치중하여 결혼한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을 하거나 각방을 쓰는 식으로 사이가 틀어지고 멀어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결혼 전부터 그런 조건보다는 사람의 됨됨이를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경제력이나 외모도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건 주변 사람들의 중간값 정도만 되면 충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정하고 섬세하고 남을 배려해주는 성품의 소유자인 남편이 제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배우자의 됨됨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배우자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가끔은 콩 심은데 엉뚱한 게 나기도 한다는 걸 배웠다고 표현하면 적당할까요? 시댁 식구들을 보고 있으면 남편이 불쌍하게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희 남편은 위로 3살 많은 형과 아래로 2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 삼형제 중 둘째입니다. 저는 외동으로 자라서 잘 모르지만 남편에게 들어보니 삼형제 중 둘째는 아주 서러운 위치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남편의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은 굉장히 머리가 비상했답니다.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천재라고 하면 다들 아주버님을 떠올릴 정도였대요.
성적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요. 하지만 과학고등학교라고 전국에서 똑똑하다는 애들이 다 모인 곳에 가니까 맥을 못 추더래요. 심지어 졸업할 무렵에는 거의 꼴등이나 다름없었다나 봐요. 대학은 그래도 기본으로 하던 게 있으니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긴 했지만 본인도 자존심이 어지간히 상했을 거고 시부모님은 그런 맏아들이 안타까워 죽으려고 하시고 남편은 당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어머님 아버님이 형님한테 속된 말로 몰빵을 한 탓에 돈이 없다 하시더래요. 결국 남편은 아르바이트와 장학금 그리고 여의치 않을 때는 휴학을 해가며 간신히 학교를 마칠 수 있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2살 어린 동생, 그러니까 도련님은 어려서부터 운동에 소질이 있었대요.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도련님을 훗날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키우시겠다고 지극정성으로 공을 들이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 중 이 부분이 가장 서러웠는데요. 어머님이 도련님 체력 길러주신다며 매일같이 집에서 소고기 수육을 삶으셨답니다. 소고기가 없으면 장어, 장어가 없으면 문어, 하지만 남편은 거의 먹어본 적이 없다더군요. 남편이 어린 마음에 몇 번 왜 자기는 안 주냐고 투정을 부렸었는데 어머님이 너가 뭘 잘한다고 이런 걸 먹냐고 그러시더래요. 어린 마음에 어머님의 그 말이 마치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답니다. 제가 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속상했던 이유는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련님과 남편이 키 차이가 10cm 가까이 나거든요. 남편도 작은 키는 아니지만 그때 같이 먹이셨으면 좀 좋냐고요. 제 남편만 그렇게 서럽게 컸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땐 정말 제가 당한 일인 것 마냥 속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비하면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혼식을 올릴 때만 해도 솔직히 어머님께서 아들 삼형제를 똑같이 잘해주시는지 누구는 더 예뻐하고 누구는 더 미워하는지 제가 알 턱이 없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본 적이 없거든요. 일단 아주버님의 경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자기보다 공부를 못하던 누구도 어디 회사에 들어갔는데 중학교 때 자기한테 수학 물어보던 누가 지금 교편을 잡았는데 매일같이 자기보다 못했던 사람들을 씹어대면서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있지요. 정작 본인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매일 집에서 TV만 보고 술만 마시면서 말이에요. 그런데도 부모라는 존재는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나 봅니다.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아주버님의 모습을 보시고도 놓지를 못하셨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부터 최근까지도 어머님께서는 일주일마다 반찬을 만들어서 아주버님 집에 가져다 주시고 간 김에 청소에 빨래까지 하고 오셨습니다. 심지어 결혼 초 저에게 네 아주버님도 너같이 예쁘고 좋은 여자 만나서 애 낳고 살면 정신 좀 차리지 않겠냐며 저 같은 여자 좀 데리고 오라고 졸라대셨는데 거절하느라 정말 진땀을 뺐습니다. 도련님의 경우도 잘 풀리지가 않았더군요. 처음엔 어머님의 극진한 정성 덕분인지 고등학생 축구 선수들 중 유망주로 손꼽히기도 했었답니다. 하지만 성공을 하기도 전에 주변에서 너무 띄워준 탓인지 남편 표현에 의하면 한마디로 허파에 바람이 가득 찼었답니다. 운동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고 그 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바빴다고 해요. 여학생들한테 인기도 많았기에 그 세상에 취해 있었고요. 그런 도련님이 안타까워 남편이 몇 번이고 타일러 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됐답니다. 결국 이후에 도련님은 입단도 못했고 대학도 못 갔습니다. 부산까지 입게 되면서 지금은 이 일도 했다가 저 일도 했다가 한마디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씩 시부모님이나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서 용돈 달라 그러고 제가 어머님이라면 말이에요. 물론 잘 안 풀린 두 아들도 안타깝겠지만 그 와중에 혼자라도 잘 커준 둘째 아들, 그러니까 제 남편이 너무너무 기특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언젠가 한 번은 저희 부부를 불러다 놓으시곤 형도 동생도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데 너희 둘만 좋아 죽는다고 티내지 말라 하셨어요. 신혼부부한테 사이좋은 티를 내지 말라니 어이가 없어서 남편하고 집에 와서 한참을 웃었지 뭐예요. 비록 시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을 제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때만 해도 그게 저희 결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저희 부부를 대하시는 태도가 선을 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네요. 제가 구체적인 연봉을 밝힐 수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제가 한 달에 1,000을 번다면 남편은 7, 800 정도를 벌어요. 이건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결혼할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은 제가 모은 돈과 남편이 모아둔 돈, 그리고 대출을 받아 해결했어요. 상견례 전 남편이 먼저 시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가 원한다면 도와주신다 하셨지만 시댁에서도 안 해주시는데 굳이 친정에서 받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희 둘 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방 하나짜리 오피스텔에서 시작해도 괜찮겠다 싶었고요. 비록 양쪽 집으로부터 아무 지원도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식을 올린 이후로 매달 50만 원씩 용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많은 금액도 아니고 저희에게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었어요. 당연히 생색을 낼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내드린 지 딱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머님께서 물가도 올랐는데 용돈은 안 올려주시냐 하시더군요. 물가 10%씩 오르고 그런 것도 아닌데 용돈을 얼마나 올려달라는 말씀인가 싶더라고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1, 2만 원 올려달라고 하신 소리는 아니셨을 테니까요. 제가 얼마가 필요하시냐니까 한 달에 100은 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도 없고 둘이 맞벌이니 양쪽에 100씩 드린다고 해서 뭐 당장 어떻게 될 일은 없었지만 어머님이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시니까 그것도 썩 기분이 좋지는 않더군요. 제가 100은 무리고 70으로 올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쓰는 김에 더 쓰지 그런다며 70을 누구 코에 붙이냐입니다. 그러면서 절 보더니 맨날 손톱하고 머리하고 그럴 돈은 있고 시애미한테 줄 수 있는 돈은 없냐고 빈정거리시더군요. 손톱하고 머리하고 저도 모르게 이걸 해야 제가 돈을 벌어 어머님을 드릴 수 있다고 말대꾸를 해버렸습니다. 평소에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성격은 아닌데 어머님이 먼저 싫은 소리를 자꾸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말이 세게 나가더군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당신 아들이 번 돈에서 100으로 달랍니다. 아드님이 얼마를 번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욕심부리지 마시고 70만 받으시라고 더는 무리라고 어머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어머님 아들 셋 중에 어머님한테 용돈 드리면서 그나마 자식굿이라는 건 저희밖에 없는데 한 번도 고맙단 소리를 안 하셨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둘째가 아니라 첫째나 셋째였다면 분명히 아버님이 어디서 낳아온 자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후로 또다시 두어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고 싶은지 여쭐 겸 연락을 드렸지요. 어머님께서는 딱히 밖에선 드시고 싶으신 게 없으시다며 집에서 간단하게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솜씨 발휘 좀 해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전날 밤뿐만 아니라 오전에도 촬영이 잡혀 있어서 음식 준비는 어려울 것 같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며느리한테 미역국도 못 얻어먹는 시애미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며 억지를 쓰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피곤하고 짜증났지만 며느리의 숙명이다 생각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새벽 2시에 미역국만 끓여놓고 기절하듯 잠이 들었어요. 이튿날 미역국은 남편이 챙기기로 했고 저는 방송이 끝나는 대로 시댁으로 가기로 했지요. 원래는 백화점에서 음식을 좀 사가려고 했는데 그나마도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급한 대로 홈쇼핑에서 팔던 음식들 중 평이 괜찮았던 것들로 몇 개 챙겨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해 시간을 보니 그래도 늦지는 않았더군요. 벨을 누르니 제 남편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데 남편이 앞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머님 생신이니까 당연히 아들인 남편이 앞치마 입을 수 있고 음식도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제 남편만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고 다른 가족들은 다 같이 거실에 모여 하호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속에서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착해 빠진 건지 남편이 한다는 말이 혹시나 해서 밥통을 열어보니 밥도 하나도 없길래 자기가 밥은 일단 했답니다. 미역국도 잘 챙겨왔더라고요. 그때 거실에서 다시 아주버님과 도련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저히 분을 참지 못한 제가 거실로 나가 한마디 했어요. 여기 어머님 아들은 저희 남편뿐이냐고요. 그러자 두 형제가 한다는 소리가 자기들은 해본 적이 없답니다. 제가 둘 다 나가 산 지가 몇 년인데 밥 한 번 안 해본 게 자랑이냐고 쏴붙여 버렸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한마디 하시려는 찰나
제가 먼저 이제 두 분한테 밥하는 거 정도는 가르치셔야 되지 않겠냐고 쏴붙였어요. 이래서 어떤 여자가 시집 오겠냐고요. 다 차려진 생일상을 보시더니 어머님께선 겨우 하신다는 소리가 정성이 없답니다. 며느리한테 이런 생일상 받는 시애미는 당신밖에 없을 거라고 밥 한 술에 한숨 한 번이었어요. 분명히 못한다고 했는데 억지로 시키시곤 있는 대로 깎아내리시니 저도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아주버님하고 도련님은 개의치 않고 밥만 잘 먹대요. 오직 제 남편만 어머님 기분을 살피느라고 그러지 말고 이것도 드셔보셔라. 저것도 드셔보셔라 권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갈 때쯤 어머님이 부엌에서 아주버님과 도련님한테 뭘 좀 챙겨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 별 관심도 없었고 딱히 궁금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저희 건 없냐며 어머님께 물어봤어요. 어머님이 살짝 당황하신 눈치였어요. 남편한테 제가 그냥 가자고 했는데 남편은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티나게 못마땅한 티를 내시며 너도 가져가라며 작은 반찬통 하나를 주셨습니다. 남편이 아주버님과 도련님 걸 보더니 바뀐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우리는 두 식구고 저쪽은 혼자인데 어째서 저쪽 반찬통이 훨씬 크냐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너네 입이 짧지 않냐면서 우물쭈물 말끝을 흐리셨어요. 딱 봐도 저희한테는 주시려던 생각이 없으셨던 거지요. 저는 남편을 쿡 찌르며 그만하고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님이 챙겨주신 반찬통을 열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솔직히 너무 실망하고 말았어요. 차라리 안 가져오느니만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드시던 거였어요. 하얀 콩나물이었는데 어떻게 드신 건지 한쪽에만 벌겋게 고추장 같은 게 묻어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건 통째로 열어놓고 드시던 반찬통이었습니다. 저보다도 남편이 먼저 열받은 티가 확 나더라고요. 어찌나 표정이 살벌하던지 제가 다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머님이 착각하시고 잘못 주신 것 같다고 어머님을 두둔하게 될 정도로요. 그리고 이튿날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이른 아침에 지난밤 시댁에서 가져온 문제의 반찬통을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얼마 뒤 돌아온 남편에게 반찬은 어쨌냐니까 어머님 현관 앞에 던져놨답니다. 사진도 찍어왔는데 가관이더라고요. 제가 미쳤냐니까 안 미쳐서 이 정도였다며 다시 침대에 올라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는 남편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어머님께서 뭐 하자는 거냐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이미 관리사무소에서 남편이 그런 걸 다 확인한 참이라며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반찬통이 드시던 거던데 왜 그런 걸 주셨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선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준다고 안 했는데 갑자기 달라니까 그런 걸 주셨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씀하시는 어머님 반응에 저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한 3~4달 동안 어머님께 종종 연락이 왔지만 남편도 저도 거의 받지 않았어요. 받아봤자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남편이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 저와 남편이 결단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당신이 사시는 집이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그 건으로 저희와 긴히 상의할 것이 있다며 저희를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과 남편의 사이가 냉전 중임을 아시고는 당신이 직접 연락을 하신 것 같았기에 차마 못 간다 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사시는 집은 20평대 아파트로 서울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아예 돈이 없으신 분들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방 어디에 땅을 제법 가지고 있다 들었습니다. 다만 그쪽에 개발 호재라던가 뭐 그럴듯한 소위 뉴스거리가 전혀 없어서 굳이 팔 이유도 살 이유도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은 언젠가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믿고 계셨지만요. 아무튼 어머님께선 평생을 지겹게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면서 이 코딱지만한 집구석에서 살았더니 이제는 이 꼴이 나신다면서 최소한 방 4개는 있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부부싸움이나 어떤 일로 서럽고 집에서 나오고 싶을 때 당신들 집으로 올 수 있지 않겠냐면서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고 저는 며느리로서 적당히 그럴듯하게 네, 정말요? 와, 같은 호응만 해드리고 있었어요. 물론 속으로는 부부싸움하고 자기 부모한테 가는 남자가 몇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요. 그때
아버님께서 받으신 집을 핸드폰으로 보여주시면서 땅을 담보로 일단 대출을 받을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더러 대출을 받아달라 하시더군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걸 저희가 왜 대출을 받냐고 하니 너희도 부부싸움하게 되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쉬면 되지 않냐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비어져 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어머님께 어떤 며느리가 부부싸움하고 시댁에 가서 쉬냐고 물었어요. 부부싸움하고 친정을 가면 갔지 시댁에 왜 가느냐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제 남편을 바라보시며 너가 와도 되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그러자 남편도 어머님을 쳐다보며 오면 반갑게 맞아주기는 할 거냐고 묻더군요. 그런데 남편의 말에는 날이 잔뜩 서 있어서 서늘하기까지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유가 어찌됐건 저희는 대출을 못 받아들인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두 분은 저희 남편을 바라보면서 자식 새끼 키워봤자 하나 소용없다십니다. 순간 아주버님하고 도련님도 대출받아서 보태는지 궁금해지더군요. 어머님께 두 사람에게도 물어보셨냐 하니까 둘은 결혼을 안 했으니 부부싸움할 일이 없는데 뭐하러 대출을 받냐고 그러시대요. 당신들이 큰 집으로 이사를 가는 이유 중 하나는 너희들이 쉴 곳이 없을 때 쉬러 오라는 뜻인데 혼자 사는 애들이 집에서 쉬지 뭐하러 여길 오냐면서요. 그런 애들한테 대출을 받으라는 건 말이 안 된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결혼한 부부인 만큼 사올 확률이 높고 그러면 저희 둘 중 한 명은 무조건 집에서 나오고 싶어질 텐데 그때 시댁에 오면 되니까 대출을 받으라는 말도 안 되는 어머님 아버님의 문논리였어요. 어머님은 대출 받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거면 당신들이 대출을 좀 더 받을 테니 매달 원금하고 이자 얼마씩 어머님 통장으로 이체를 하랍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면서요. 대신 밀리면 절대로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싫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어머님은 저희 의견을 전혀 들으시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나지막히 늘 이딴 식이었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형한테 치이고 운동 잘하는 동생한테 치여도 어머니한테 한 번 대든 적 없는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냐며 내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어린 시절 느꼈던 비참한 마음을 또 느끼게 만드냐며 남편은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럴 거면 자기를 왜 낳았냐면서 부모가 자식을 품어줘야지 왜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고 품어야 하냐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남편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셨는지 어머님 아버님께선 잠시 말문이 막히신 듯 했습니다. 만약 그때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둘 중 한 분이라도 남편에게 진심으로 미안했다고 사과 한마디만 해주셨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너가 어려서부터 뭘 잘한 게 있어야 너한테도 투자할 맛이 나지 않았겠냐며 당신이 개같이 돈 벌어서 허튼 데 썼어야겠냐고 오히려 남편에게 화를 내시더군요. 그나마 너는 지금 직업도 있고 장가도 갖고 다 가졌지만 네 형이나 동생은 지금 저 모양 저 꼴로 사는데 불쌍하지도 않냐면서 남편더러 넌 왜 너밖에 모르냐고 못돼 처먹은 자식이랍니다. 그러자 남편이 어차피 자기는 이러나 저러나 욕먹는 것 같다면서 기왕 이렇게 된 것 속에 있던 말이나 다 하고 가겠다더니 이제 10원짜리 한 장 못 드린다고 그러더군요. 그러자 어머님 아버님도 그까지 푼 돈 필요 없다며 땅 팔아 쓰시겠답니다. 남편은 땅으로 국을 끓여 드시던 떡을 해잡수시던 마음대로 하시라며 자기도 이제 어디 가서 누가 묻거든 부모 다 죽었다 할 거랍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자식 하나 죽은 셈치라대요. 남편 입에서 그토록 모진 소리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덧붙이기를 행여나 제 와이프한테 연락해서 허튼 소리 하시거나 귀찮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그땐 형이나 동생한테도 제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다며 살벌하게 경고를 날리더군요. 그제서야 아버님은 아들 자식이 머리통이 커지더니 부모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다며 화를 내시면서도 어머님께 빨리 애한테 미안하다 소리 안 하고 뭐하냐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드시고는 당신은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키웠을 뿐이랍니다. 가능성이 없어서 투자를 안 했을 뿐이라며 저희더러 집값 안 오를 것 같은데 그 집 사는 멍청이도 있냐고 그러시더군요. 정말이지 제 어머님이지만 어떻게 자식을 집에다 비교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건지. 남편도 차라리 잘 됐다며 멍청한 형 동생 때문에 맞이도 아니고 받은 것도 없이 자랐는데 혼자 효자 노릇 다 뒤집어 쓰는 줄 알고 걱정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님 덕분에 마음 편하게 그런 책임감을 떨굴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감사하다고 하대요. 그러면서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저희 둘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시부모님과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제가 그런 것도 아닌데 마음이 어찌나 불편하던지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홀가분하고 편하다며 이게 다 제 덕분이랍니다. 부모한테도 못 받아본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을 저에게서 받는다면서 매일 저를 보고 고맙다고 하네요. 부모 자식 사이는 하늘에서 내려준 인연이라 쉽게 끊을 수 없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시부모님이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 줄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남편 가슴에 남은 응어리는 꼭 시부모님께서 풀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건 궁금하실까봐 덧붙이는데 시부모님께선 땅을 내놓으셨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알고 있던 시세보다 더 똥값으로 떨어져서 팔아도 재미는커녕 허탈감만 느끼시게 생긴 모양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용돈이 끊기면서 그동안 아주버님과 도련님한테 해다 주시던 반찬도 끊어진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말 잘 듣는 며느리 보시겠다며 베트남 쪽 알아보고 다니신다는데 저도 두 분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네요. 쓰잘데기 없는 관심은 치우고 남편이랑 저 단둘이 즐겁게 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이기적인 시어머니와 우유부단한 남편 때문에 얼마 전 이혼했습니다. 지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정말 시댁만 잘못해서 이혼을 했겠냐고요. 그 소리를 들으니 어찌나 억울하던지. 그래서 여기 푸념하러 왔습니다. 저에게는 쌍둥이 여동생이 있습니다. 8분 차이로 태어났어요. 저에게는 최고의 친구이자 하나뿐인 영원한 반쪽이나 마찬가지인 존재이지요. 어려서는 워낙 서로 붙어 다녀서 저희를 딱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유치원부터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학교를 같이 다녔으니 각 학교에 저희가 모르는 학생들은 있어도 저희를 모르는 학생들은 없었을 정도였어요. 저희가 워낙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보니 성격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매사 둥글게 넘어가길 좋아하는 반면 동생은 뭐든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고 할 말은 해야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서로 성격이 달랐기 때문인지 학교에 진학한 이후로는 저는 주로 독서나 연극 감상 같은 동아리 활동을 즐긴 반면 동생은 치어리더부라던가 댄스 동아리 같은 활동을 좋아했지요. 이건 여담이지만 동생이 활동하던 동아리들은 항상 군기잡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댄스 동아리 부원들이 절 동생으로 오해하곤 제가 자기들 인사를 무시했다고 절 가만두지 않겠다며 교실로 쫓아왔던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야 오해라는 걸 알고 사과를 해오긴 했지만 정말 무서웠답니다. 20살이 되면서 저와 동생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대학 생활을 시작한 저와 달리 동생은 연예인이 되겠다며 작은 소속사의 연습생으로 들어갔거든요. 이후로는 저는 저대로 대학 생활로 인해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동생 역시 금방이라도 연예인이 되려고 저러나 싶을 만큼 거듭되는 연습에 치여 사는 눈치였어요.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살면서도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어려울 만큼이요. 하지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갈 때까지도 동생은 데뷔를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가수를 준비한다더니 나중엔 배우가 된다고 했고 마지막에는 개인 방송을 해볼까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가족으로서 안타깝고 동시에 답답했습니다. 그렇다고 동생을 탓할 수는 없었어요. 동생이 누구보다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온 걸 제가 옆에서 똑똑히 지켜봤으니까요. 한편 회사에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복지의 일환으로 회사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동생이나 저나 젊다는 이유로 제대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이참에 동생과 함께 받아봐야겠다 싶더라고요. 그 무렵 동생이 유난히 살도 많이 빠졌고 체력이 딸린다는 말도 심심찮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건강검진에서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건강검진을 받는 동안에도 크게 신경 쓰이는 건 없었습니다. 평소에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을 만큼 체력엔 자신이 있었거든요. 아직 한참 젊은 나이였는데 큰 병이 있을 거라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지만
동생은 꽤나 긴장한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전 설마 했어요. 동생에게 그런 큰 병이 있을 거라곤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슬픈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폐암이었어요. 혹시나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나면 대비하지 못할까봐 담배는커녕 맥주 한 잔도 입에 대지 않던 아이였는데 말이지요. 도무지 이유를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동생 그리고 부모님까지 모두가 좌절과 고통으로 힘들어했네요. 애가 타는 가족들과 달리 동생은 연명치료도 싫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도 싫다며 삶에 대한 의지를 놓아버린 듯 했어요. 그리고 1년 반 만에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지금 다시 떠올려봐도 눈물부터 흐르네요. 앞으로도 제 인생에 있어 그때보다 더 힘든 순간은 없을 거예요. 진작에 동생을 살피지 못한 제 자신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무렵 저에게 힘이 돼준 건 친정 부모님도 아닌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남편과 저는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는 지극히 평범한 관계였어요. 대학교 전국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수도 하고 군대도 다녀왔던 터라 오히려 학년은 저보다 한 학년 아래였지요. 그렇다 보니 선후배라기보다는 오빠 동생처럼 지냈네요. 같은 학교가 아니었기에 자주 만날 수는 없었지만 서로 곧잘 연락도 주고받았고 때로는 힘이 되는 이야기도 해주는 그런 사이였어요. 남들의 어설픈 위로와 영양가 없는 조언에 지쳐가던 저에게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던 남편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제게는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솔직히 매일매일 눈물바다로 지내시는 부모님 앞에서 저도 슬프다고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까지 힘들어하면 저희 가족이 그대로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왜인지 남편 앞에서는 제 감정을 어느 정도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그 당시에는 남편만이 유일하게 절 생각해주는 사람 같았고 점점 남편에게 기대는 시간 또한 길어만 갔네요.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여동생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버텼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한결같이 제 곁에 있어주던 남편과 저는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6개월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슬픔의 구렁텅이에 잠겨있던 제가 눈이 멀었던 걸까요? 변명 같지만 그때는 정말이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어디로든 숨고 싶었고 도망치고 싶었는데 그게 결혼이었나 싶습니다. 남편 또한 언제까지 제 편일 거라 생각했고요. 그때 왜 더 신중하지 못했는지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그래도 후회스러울 뿐입니다. 왜 그런 소리를 듣고도 파혼을 안 했냐 하실까봐 이 이야기를 적을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만 기왕 푸념하기로 한 거 숨겨서 뭐 하겠어요. 다 털어놓겠습니다. 사실 남편과 연인으로 지낸 기간은 반년에 지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시부모님이라던가 신우를 직접 만나볼 기회가 없었어요. 오빠 동생 사이에 굳이 집에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할 만한 이유가 없었지요. 그래서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자마자 가장 먼저 계획했던 일 중 하나가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는 일이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어머님도 신우도 성격이 괄괄해서 그렇지 속은 따뜻한 분들이라며 혹시 말을 좀 세게 하셔도 저더러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왜 그런 말을 미리 하면서까지 연막을 쳤는지 만나보니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나 신우나 단지 성격이 괄괄한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쌍스럽더라고요. 단지 거친 어휘를 쓰시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 대한 배려라곤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외모나 생김새에는 정답이 없기에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 친정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타고나기를 마른 체형입니다. 잘 먹고 못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체형 자체가 마른 체형이에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절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볼품이 없다. 딱 그게 첫마디셨습니다. 볼품이 없다고요. 어떻게 초면에 아무리 제가 인사를 드리러 온 자리라고 해도 그렇지. 볼품이 없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건지.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의 말씀에 당황한 나머지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요즘에는 다들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돈 주고 살 뺀다며 누나도 그러지 않았냐고 저 대신 받아쳐 주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도 신우를 제대로 보게 되었는데, 어휴, 따로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절에서 맞는 사이즈나 사 입을 수 있겠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님께선 남편의 말을 들으시더니, 그래도 네 누나 정도는 돼야 애도 잘 낳고 건강하게 오래 산답니다. 이 말도 솔직히 곱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하나하나 걸고 넘어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냥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리자는 심정이었지요. 식사 시간 동안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아버님께선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당신 지인의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려서 몇 달째 병원에 입원해 있네요 전에 하시며 떠들고 계셨습니다. 그 부모들은 어디 놀러도 못 다니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만 다 까먹고 있다면서요. 그러더니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제 동생 이야기를 물어보시더군요. 암이었다면서 니네 부모 중에도 안 걸렸던 사람이 있냐? 니네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다 멀쩡하셨냐? 병원비는 많이 안 들었냐? 보험금 좀 받았냐? 정말 입에 담기도 기분 나쁘고 불편한 질문들이 이어졌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 감정을 억누르며 적당히 대답해드렸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편이 워낙 난처한 표정을 짓고서는 입모양으로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대고 있었기에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간신히 누르고 있었지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상둥이는 원래 둘 중에 하나는 죽을 운명으로 태어나는 거란 말씀을 하셨을 땐 도무지 제 화를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니까. 하나가 받아먹을 걸 애미 뱃속에서 둘이 나눠 먹으니 하나가 원래 부실할 수밖에 없다나요. 그래서 원래 쌍둥이 중 하나는 뱃속에서 죽거나 아니면 나와서 죽는 게 운명이랍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씀이 그래도 네 동생은 오래 버텼다야 거진 30년은 살다 간 거 아니냐며 운이 좋았다네요. 정말 얼마나 화가 나던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당장이라도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먼저 가보겠다고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말씀드리고 그 집을 도망치듯 뛰쳐나왔어요. 나중에서야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소리라도 지를 걸, 과일 먹던 상이라도 걷어차고 나올 걸.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제 스스로 제 감정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대응조차 할 수 없었지요. 곧이어 남편이 저를 쫓아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아스팔트 바닥에서 남편이 무릎을 꿇더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머님께 말 조심하시라고 몇 번을 당부드렸는데도 저 버릇을 못 고치신다면서 자기라도 나서서 막았어야 하는데 설마 싶어서 지켜만 보다 이렇게 되었다며 정말 미안하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남편과 저를 힐끔거렸어요. 남편이 사과를 할수록 왜인지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라고요. 이후로도 한 일주일 동안은 결혼이고 뭐고 못하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전화와 문자로 몇 번이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고 친정부모님께서도 교양 없는 여편네가 헛소리 짓거렸다 생각하고 넘어가랍니다. 남편 하는 걸 보니 한 번 더 기회를 줘도 될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하게 된 결혼입니다. 당연히 시댁에 대한 제 마음이 좋을 리 없었지요. 그래도 사람들이 말하는 며느리돌이 하고 살았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며느리돌이나 많아 그까짓 거 진짜 개나 줘버리고 싶었지만 친정부모님 얼굴에 속된 말로 똥칠할까봐 했어요. 남편도 어머님의 막말 사건 이후로는 어머님이 행여나 저에게 말실수하시지 않도록 중간에서 그런대로 처신을 잘해주었고요. 하지만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그 말이 딱이었습니다. 당시 남편과 저는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전세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결혼 준비를 할 때 남편 말로는 한 5천 정도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도 그 정도의 돈이나 아니면 자동차를 사주시겠다 하신 상황이었고요. 외에도 남편이 모아둔 돈이 8천 정도 있었고 저도 7천 정도 준비되어 있었으니 넉넉하진 않아도 크게 부족함 없는 시작을 할 수 있겠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청첩장까지 나오고 나서야 어머님께서는 신우는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동생이 먼저 가는 것도 부족해 재산까지 다 털어먹어야겠냐며 저와 남편을 나무라셨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크게 스트레스를 받은 눈치였고 저는 치사하고 더럽다 싶었지요. 홧김에 친정부모님께도 안 도와주셔도 된다 하곤 그 길로 아파트 전세를 계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반반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그때는 진짜 어이없고 솔직히 속상했는데
지금은 참 다행이다 싶어요. 저랑 남편 사이에 얽힌 문제가 없다 보니까 막상 이혼을 하는데도 재산 분할이나 마나할 것도 없고 그냥 시간 문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과 저희 둘이 나름대로 생활을 꾸려가고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봄 남편이 신우가 저희 아파트 라인으로 이사를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왜 신우가 우리 아파트 라인으로 이사를 오냐고 물었습니다. 신우가 다니던 직장은 저나 남편이 다니던 직장과는 반대 방향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댁은 그 근처에 있었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우가 갑자기 저희 아파트로 이사를 온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지나가는 말처럼 누나가 아프대 그러더군요. 제가 남편한테 이야기를 똑바로 하라고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라고 도대체 신우가 어디가 아픈데 우리 아파트로 이사를 오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자기도 잘은 모른다면서 저더러 한다는 말이 저도 알다시피 어머님 아버님은 이제 이른을 바라보시는 나이 아니냐입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당신들의 건강 챙기기에도 바쁘신 분들 아니냐고요. 그런데 신우가 암에 걸렸답니다. 간암 2기라대요. 지금 당장이야 혼자서 병원도 다니고 뭐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지만 앞으로가 문제 아니겠냐며. 아무래도 어머님 아버님 곁에 있는 것보단 젊은 우리 곁에 있는 게 도움받기도 좋고 그럴 것 같아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기로 했답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누구 마음대로 누가 도와준다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이 도움이라는 거지 해줄 것도 없답니다. 우리 먹을 반찬하고 그럴 때 누나 것도 조금만 더 해주면 좋고 누나가 차가 없으니까 어디 가고 그럴 때 저나 남편 중 시간 되는 사람이 태워다 주고 저더러 친언니다 생각하고 같이 카페도 다니고 그러랍니다. 가끔 청소 좀 도와주고요. 정말이지 그 정도면 된답니다.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금 어머님께선 아픈 딸 내팽개치시는 거냐고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챙겨야지 왜 제3자인 내가 사는 아파트에 신우만 덩그러니 보내시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님이나 아버님 두 분 다 하시는 말씀이 평생 살던 데 떠나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당신들은 원래 살던 데 계시고 싶다고요. 그리고 노인네들하고 환자하고 한 집에 있어봤자 서로 힘들기나 하지 않겠냐며. 저는 남편에게 신우가 이사 오는 날이 당신과 나 이혼하는 날인 줄 알라 했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신우 식모살이 하면서 병수발까지 들게 생겼냐고요. 그리고 남편이 예상한 것보다 제 반응이 훨씬 격했던지 남편도 더는 뭐라 말을 못하더군요. 그쯤에서 남편이나 신우가 말귀를 알아쳐먹었으면 이 사단까지는 안 났을 겁니다. 아니, 하다못해 어머님이라도 염치가 있으셨으면 이 지경은 안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그새 어머님께 미주알고주알 일렀는지 이튿날부터 전화기에 불이 날 만큼 어머님께선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요점은 어디 감히 여자가 먼저 이혼을 한 해 만에 소리를 하냐는 거였지요. 그리고 집에 데리고 살라는 것도 아닌데 그 아파트가 전부 다 네 거냐고 네가 뭔데 내 딸이 지발로 이사를 간다는데 못 오게 하냐입니다. 처음엔 듣고만 있었지만 나중엔 진짜 나를 뭘로 보고 이러시나 싶어서 저도 따박따박 떼들었어요. 이사 오는 저희가 눈에 빤히 보이는데 죄가 좋겠냐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원래 시댁 식구가 아프면 며느리가 그런 수발 드는 거랍니다. 저더러 그런 것도 못 배우고 시집왔냐고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시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어머님께 매사 신보가 그런 식이시니 신우가 어머님 대신 벌 받는 거라 했습니다. 남의 여동생더러 팔자가 어쩌고 그래도 30년이면 운이 좋았다며 막말을 퍼붓지 않으셨냐고요. 신우는 곧 마흔이니 내일 가도 억울한 거 하나 없겠다며 저도 악담을 퍼부었어요. 어머님께선 저더러 미친 엑스라며 어디 감히 그런 말을 입에 담냐고 제정신이냐고 악을 쓰셨습니다. 전 제가 다 잊고 사는 줄 알았는데 어머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어지간히 제 가슴 깊이도 박혀 있었던 모양입니다. 신우가 아프다는데도 불쌍한 생각이 하나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과도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짜고짜 어머님한테 네가 한 말이 사실이냐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이 나한테 막말하실 때는 나한테 사과나 했지. 어머님껜 찍소리도 못 해놓고 지금은 나한테 악을 쓰는 그 모습이 참 낯설더라고요. 이런 인간 앞으로 믿고는 못 살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아픈 신우, 네가 수발 들고 데리고 살라고요. 네 애미 볼 때마다 그 악담이 생각나서 가슴이 너덜너덜해지는 것 같다고 그동안 쌓인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열거하진 않았지만 솔직히 어머님 막말이 그것뿐이었겠어요.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신우가 아프다는데 도망가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제가 자기 아들 인생을 망쳤다네요. 제 신부가 고약해서 동생도 일찍 죽은 거라고 막말을 하시길래 저도 신우 얼마나 오래 버티나 두고 보자고 응수했습니다. 막말로 전 이미 동생을 잃었는데 뭔 말인들 못하겠어요. 말할수록 업보를 쌓는 건 어머님 쪽이었으니 저도 지지 않고 맞불을 놨네요. 영원히 제 편일 줄 알았던 남편도 저더러 계속해서 서운하다며 일단 신우부터 낫게 하고 그 이후에 시시비비를 가리자던데 기도 안 차서 대꾸도 안 해줬습니다. 이런데도 정말 제 이혼이 손바닥이 부딪혀서 일어난 일인가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이미 이혼은 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전 떳떳합니다. 앞으로도 보란 듯이 잘 살 거예요. 두고 보자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